50대 중반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요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끔은 이 자리가 내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한때는 은퇴 후가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왔고 그 준비 상태를 점검할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60대가 된 선배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50대 동료들 사이에서도 노후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한숨 섞인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노후 대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숫자나 계획을 물으면 답은 모호합니다. 혹시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당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나요? 55세,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 합니다.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세, 노후 대비 얼마나 모았나요? 부장의 생생한 이야기. 은퇴를 코앞에 둔 55세, 지금 우리의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멈춘 이후 우리가 쌓아온 자산만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대기업 부장이라고 해서 여유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드는 수입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당신의 노후 지금 준비가 충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50대 중반까지 뭔가 하고는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매달 월급에서 적금 넣고 회사에서 연금을 준비해 주는 걸로 안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숫자를 계산해 보면 놀랄 정도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1. 30년 차 대기업 부장의 현실. 김 부장은 55세에 연봉 1억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금도 넣었고 퇴직금도 꽤 받을 예정이라 은퇴 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예상되는 월 생활비는 최소 300만 원, 장기적인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약 3억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김 부장은 충격을 받았죠. 이 정도 준비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의 자산을 냉정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 은퇴 후 월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후 생활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정비 주거, 식비, 변동비 여행, 취미활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비용 의료비, 긴급 상황. 이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노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2. 은퇴 후 병원비에 발목 잡힌 60대 선배의 이야기. 박 선배는 60세에 퇴직하며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하며 여유롭게 살아갔죠. 하지만 65세가 되자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만성질환 치료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박 선배가 매달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은 50만 원. 퇴직금을 빠르게 소진하면서 그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고정비 외에 비상 상황을 대비한 자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노후 대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시작이 빠르면 좋겠지만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 3. 50대 후반에 시작한 퇴직 후 소득 창출. 정 부장은 은퇴를 3년 앞두고 재정 점검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단기 자격증을 취득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퇴직 후 강의를 시작해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50대 후반이라도 노후 대비에 나선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4. 노후 준비 실천해야 할 3가지.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노후 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현재 자산 점검 및 현실적인 계획 수립. 은퇴 후 최소 20년 이상 버틸 자금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한 비상금 마련. 월 고정비 외에도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전부 사용하지 말고 일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방법 탐색.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소규모 창업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 당신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는 종종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으며 느꼈듯 준비는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 들고 자신의 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김 부장이나 박 선배, 정 부장의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55세,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해결할 열쇠는 바로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준비한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55세, 노후 대비 얼마나 모았나요? 당신도 지금 점검해야 할 3가지. 55세, 대기업 부장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 은퇴를 앞두고 느껴지는 막연한 불안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과 은퇴 이후의 삶을 연결짓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노후 대비의 방법과 사례를 통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핵심 점검 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당신의 자산, 정확히 얼마나 준비되었나요? 노후 대비의 첫걸음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느낍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자산 평가가 왜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50대는 충분히 준비되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솔직합니다. 만약 월 생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3,600만 원, 20년간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까지 더하면 10억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자산 점검으로 불안감을 해소한 55세 김 부장. 김 부장은 처음엔 자신의 자산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꽤 여유롭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자산을 점검한 결과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를 고려했을 때 4억 원가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 부장은 주식 배당 투자와 월세 수익 창출을 시작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이라도 자신이 준비한 자산을 상세히 분석하세요. 연금, 퇴직금, 예금, 투자 자산까지 모두 포함해 노후 생활비 추정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은퇴 후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라. 은퇴 후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거비, 식비, 의료비입니다. 이 3가지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줄이기도 어렵고 예산을 정확히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의 함정. 60대 이후에는 병원 방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치매 혹은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례, 의료비로 큰 어려움을 겪은 60대 박 선배. 박 선배는 은퇴 후 남은 퇴직금으로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63세의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급격히 늘면서 매달 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고정비, 주거비, 식비를 최소화하고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보험 상품이나 의료비 대비 플랜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노후 대비의 핵심은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수익 창출 방법이 현실적일까? 50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통해 소득원을 만들어 보세요. 사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찾은 정 부장. 정 부장은 은퇴 전 마지막 3년 동안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를 활용해 월 100만 원의 강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여유와 성취감을 동시에 얻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하세요. 소규모 창업, 강의, 혹은 부동산 월세처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20년,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산이 은퇴 후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자산 점검 및 부족한 부분 보완.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세요. 고정비와 변동비 분리, 비상금 마련.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은퇴 후 소득 창출 모델 구축.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세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은퇴 이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산 위에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더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한다면 55세의 불안은 65세, 75세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 절대 어울려선 안 되는 충격적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친구란 소중한 존재이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노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실제 사례를 들어 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가난한 친구와의 비교로 인한 자존감 저하. 퇴직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친구와 자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힘든 상황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퇴직 후 친구 B씨와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자주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스스로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때로 자신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나아가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 재정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금전적 지원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B씨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 친구 C씨와 자주 만나며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지원 요청이 늘어나면서 B씨도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줄여가며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친구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비관적 사고와 부정적 에너지의 전염.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의 부정적 사고방식이 나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활기찬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구는 종종 비관적 사고와 함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C씨는 퇴직 후 친구 D씨와 자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씨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C씨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공감했지만 점점 자신도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D씨와의 만남 후에는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는 퇴직 후 건강한 생활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존감의 저하, 재정적 부담,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은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친구는 소중한 존재지만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끔씩은 관계를 재평가하고 나의 노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존감 저하, 재정적 부담, 부정적인 사고 전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죠. 이번에는 이런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퇴직 후 건강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퇴직 후에는 경제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거리두기를 추천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인 지지이지 반드시 금전적인 도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와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면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가족과 상의해 보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도 보호하고 친구에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를 돕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계획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난한 친구가 아닌 나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마음이 더 민감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친구와의 만남이 부정적인 사고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마치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의 희망적인 태도는 나의 노후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를 멀리하거나 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다만 가난하거나 비관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빈도를 줄이고 대신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엔 퇴직자들을 위한 동호회나 다양한 활동이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에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오히려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나의 감정 상태와 친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친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나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 씨는 퇴직 후 가까운 친구와 거의 매일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이야기하며 이 씨에게 불만과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고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처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퇴직 후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과감하게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인간관계, 건강한 거리두기와 새로운 만남.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거리두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노후에는 나의 행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재정적 부담을 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킨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친구를 멀리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나의 경제적,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동과 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인간관계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의 충격.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법과 생존 전략.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과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실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 퇴직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은퇴자 가정은 매달 약 250만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알아볼까요? 현재 월 지출을 모두 합산한다. 고정비와 변동비. 퇴직 후 줄어들 지출과 늘어날 지출을 고려한다. 예대출 상환 완료, 의료비 증가.
여유 자금을 포함해 매달 필요한 총액을 추정한다. 이 계산을 통해 얻은 금액이 바로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 생활비입니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접근법. 사례 1월 200만 원으로 사는 법을 배운 62세 김씨. 김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철저한 생활비 관리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에서 작은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주 1회 대형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구입하고 남는 음식은 냉동 보관해 낭비를 줄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대신 건강 관리를 위해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1시간씩 걷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간소한 생활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껴요. 필요한 것만 소비하니 정신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은 58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회계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체의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23일만 일하며 월 약 150만 원을 벌고 이를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소득이 생긴 덕분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행복의 한 부분이에요. 사례 3 해외 이민으로 생활비를 절감한 63세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퇴직 후 높은 생활비에 부담을 느껴 해외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가 저렴한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현지 의료보험도 저렴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지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이 씨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3. 퇴직 후 생존 전략.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달 예산을 설정해 보세요. 2.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 퇴직 후에도 능력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혹은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3. 저렴한 거주지나 해외 이주 검토. 치앙마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은 퇴직 후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가 부담스럽다면 국내에서도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 관리에 집중. 퇴직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4. 결론.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충격을 줄이는 건 우리의 준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존 전략을 세운다면 퇴직 후의 삶도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퇴직 후 생활비를 점검하고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과 생활비 문제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시각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1. 퇴직 후의 현실 생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걸까?
퇴직 후 생활비는 늘 예측보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비 증가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생활비의 함정. 고정비 증가,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등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살게 되면 이러한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지죠. 의료비 폭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가비 지출,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별 예산을 세분화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큰돈이 나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1. 지출 구조 단순화하기. 퇴직 후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구체적인 팁? 작은 집으로 이사, 주거비는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관리비도 늘어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은퇴 전 구독하던 서비스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멤버십 등을 정리하세요. 식비 관리.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마트를 방문해 할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 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과 파트타임 일자리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A씨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였죠. 65세 B씨는 지역시장에서 자신의 취미인 수제 공예품을 판매해 월 3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득 창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거주 환경 찾기. 최근 많은 퇴직자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적당한 기후로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월 100만 1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주거비와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으며 한식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주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의료 시스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국가를 선택하세요. 3. 건강관리.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켜라.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실천사항. 규칙적인 운동,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관리는 좋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는 식비를 줄이려고 싸구려 음식을 찾기보다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비용이 들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퇴직 후의 행복 찾기.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에서 돈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작은 모임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퇴직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또는 취미를 배우는 것이 뇌의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줍니다. 봉사활동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5.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지출 단순화, 소득 창출, 건강관리, 그리고 행복 찾기의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결국 퇴직 후의 삶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더 멋진 방향으로요. 52세 굴지의 대기업 퇴직 임원, 퇴직금 10억 받고도 한 달 생활비 막막한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큰 회사, 소위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의 사례를 말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았는데 왜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를 향해 가고 있고 한때는 안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이야기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52세의 은퇴를 맞이한 어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기업의 임원까지 올라가면서 연봉도 억대 이상이었고 퇴직금도 무려 10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여유로운 은퇴 생활 하겠네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달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쥐었지만 병원비나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점점 늘어났고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만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들어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 현금 흐름이 뚝 끊기다 보니 저축해둔 돈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야 계획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계획이 부족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으니 조금 손해를 보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커도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큰돈처럼 보이는 퇴직금도 막상 매월 생활비와 여러 가지 지출을 감당하다 보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안정이라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볍게 들으면서도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52세 어씨 나는 임원이었는데 어떻게 내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어든 거지? 먼저 앞서 말씀드린 52세 어씨 사례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했어요. 성실하고 능력도 좋아서 임원까지 올라갔고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았고 또 본인도 나름대로 재테크를 한다고 부동산과 주식을 병행해서 굴리고 있었답니다. 퇴직 전에는 이제 퇴직금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투자금만 잘 굴리면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 교육비였어요. 아직 대학생인 자녀가 있었는데 학비뿐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여러 활동 지원비 그리고 유학까지 고려하다 보니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회사 다닐 때야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며 부담 없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월급이 없으니까 이게 꽤나 부담이 된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 요양비 문제도 생겼습니다. 어씨의 부모님은 연로하시다 보니 병원이나 요양시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일이 잦았고 이번에는 크게 아프셔서 긴 기간 간병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어요. 이런 긴급한 지출이 들어오면 한 달만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몇 번만 반복돼도 생각보다 빨리 예비 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하나,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임원급 월급에 맞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사치스러운 소비를 계속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가령 한 달에 20만 300만 원 정도 쓰던 주거 관리비나 레저 비용, 골프 모임 같은 게 은퇴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씨는 퇴직 후 3년도 채 안 돼서 퇴직금과 투자 수익 상당 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10억 가까운 큰 돈이었는데? 라고 놀랄만도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현실에선 아주 흔하다고 하네요. 이 50세 B씨 중소기업 사장님, 은퇴 후 알바 찾는 현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볼게요. B씨는 5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은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업에 타격이 심하게 왔고 결국 회사 문을 닫고 정리한 경우예요. 이분은 회사 운영 경험도 풍부하고 인맥도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디선가 내 경력을 살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문을 닫고 난 뒤의 현실이었습니다. 50세라는 나이 자체가 취업시장에선 꽤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고 그동안 회사 운영만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처럼 몇 억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 한 채와 적금, 그리고 사업 정리 후 남은 약간의 자금이 전부였는데 회사 운영의 뒷수습으로 부채까지 떠안게 되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된 거죠. 어떻게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했지만 정규직은커녕 계약직 일자리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력서를 내도 나이가 너무 많다, 자격이 안 맞는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니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매달 주거비, 생활비와 함께 자녀가 아직 있는 경우 학비나 결혼자금 지원 문제도 남아서 더욱 힘들어지죠. 여기서 B씨가 뼈저리게 느낀 건 은퇴 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명확한 퇴직 절차가 있는 대기업 임원도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50대가 되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은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더라는 거죠. 55세 실시 공무원 퇴직 후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연금과 가족 부양 문제. 세 번째 사례는 공무원 퇴직 이야기입니다. C씨는 55세에 공무원 정년을 앞당겨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연금이 나오니 노후가 든든하지 않겠냐고들 하지만 생각보다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마저도 60세가 되어야 수령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C씨의 경우 이미 자녀들이 취업 준비 중이었고 배우자도 맞벌이를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만 5년 가까운 기간을 버텨야 했죠. 그런데 이때 병원비가 한번 크게 들어가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지원에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금방 적자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더 문제는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몸이 아프거나 혹은 자녀 결혼 비용 같은 큰 지출이 잇따르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기업이라면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고 공무원 출신이라도 경력을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쉽게 하긴 하지만 이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참으며 지출을 줄이며 연금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혹은 연금이 나오고 나서도 생활비가 빠듯해 곤란을 겪는 상황이 생기죠. 은퇴 이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현실이 그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초중반 혹은 그 이전이라도 갑작스러운 은퇴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60세 가까이 돼서야 노후 걱정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부터 갑작스럽게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회사 구조 조정이든 건강 문제든 사업 실패든 이유는 다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많이 모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단순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돈 문제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현금 흐름, 그리고 가족 구성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개개인이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퇴직금은 큰 돈이 아니라 마지막 월급 통장 잔고라고 생각하자. 마이너스 퇴직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월급처럼 매달 유입되는 돈이 아닌 이상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수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해보자. 마이너스 평소 월 300만 원을 쓰던 분이 은퇴 후에도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명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 부양 문제는 가정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마이너스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 부모님 부양 비용이 선택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미리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다시 일할 기회가 과연 있을까? 마이너스 막연히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이야,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과 나이를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연금이나 보험, 자산관리 등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투자도 좋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월지급식 자산을 마련하는 게 낫습니다. 마이너스 연금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다각도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언제부터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마치며 은퇴가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은퇴란 것이 꼭 60세 이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50대 초반 또는 40대 후반에도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도 막상 은퇴 후에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잘 풀리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 나는 돈도 꽤 모았고 경력도 많아. 걱정 없어. 라고 마음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인 은퇴, 막연히 퇴직금으로 버티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현황과 매월 고정 지출을 계산해보고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어떻게 들어올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가족 전체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은퇴가 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어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갑작스러운 생활고와 심리적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만큼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즐겁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10억이라는 큰 퇴직금도 한 달 생활비마저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 길을 함께 고민하고 또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두려운 거예요. 준비만 잘 돼 있다면 비록 월급은 끊겼어도 여유 있고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